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 의과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재영이라고 합니다. 저를 잠깐 개인적으로 소개를 드리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의사과학자가 정말 되고 싶었던 그런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를 할 때는 이런 의사과학자가 되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 스스로를 평가하기는 제대로 된 의사과학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제대로 된 의사과학자들을 많이 키우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제 제가 근무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뭐 학생부학장이라든지 교문부학장, 지금은 이제 연구처장을 하면서 이런 일을 가장 이제 보람 있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태까지 쭉 경험해왔던 일들을, 과정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앞으로의 비전이 어떨까 하는 데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과학자가 어떤 사람을 의사과학자라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 의사인데 자기 시간의 일정 부분을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MD, PhD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이분들이 의사과학자냐?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MD, PhD들은 MD로서, 그러니까 환자를 치료하고 진찰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거지, 과학자로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기 위한 역할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의과대학에 있는 교수들은 의사과학자인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의사과학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과대학 교수님들은 주로 이제 환자를 보는 일을 하지만은 승진을 위해서건 아니면 본인이 학문적으로 원해서건 이제 논문도 쓰고 이래야 되니까 뭔가 새로운 지식을 창출을 해야지 되죠. 그래서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의사과학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만들어내는 논문들이 정말 새로운 지식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많은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의사과학자에 가까운 거는 현재 이제 의과대학에서 근무하면서 교수로서 연구중점 교수라고 하는데, 환자도 보지만은 자기 시간의 한 30% 이상을 연구 활동에 투자하는 그런 분들이 의사과학자에 제일 가깝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기초학교실에서 해부학이나 생화학을 가르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의사과학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환자를 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 얘기를 하면서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우리 코비드 19 처음으로 이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이제 한 1년 후에 나왔죠. 이게 이제 화이자 백신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이 화이자 백신을 자세히 보면 화이자 아래 바이온텍이라고 또 있어요. 실제로 이 코로나 백신을 만든 회사는 화이자가 아닙니다. 바이온텍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이제 화이자가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이 바이온텍을 만든 사람이 이 대표적인 의사과학자 MD, PhD입니다. 사힌이라는 독일 의사인데 아마 태생은 터키 태생인 것 같고, 이분이 이제 온콜로지라는 내과 의사였어요. 근데 이제 자기 박사학위를 이제 캔서 이뮤놀로지로 받으면서 이게 정말 환자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하고 이제 이뮤노세라피 할 수 있는 약제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하나 만들고 이 회사를 아스테라스라는 일본 제약회사에 이제 팔았죠. 그러면서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모은 다음에 이 제대로 된 연구를 해보자 해서 이제 바이온텍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독일에 본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바이온텍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했냐면은 mRNA 백신을 만든 게 아니라 mRNA로 엔티바디를 만들어서 임뮤노세라피를 하겠다는 그런 연구를 쭉 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mRNA 기술을 백신 만드는 데 응용을 했죠. 몇 년 전에 네이처에 나온 그 아티클인데, 최근에 노벨 의학상, 생의학상을 받은 사람들을 쭉 리뷰해 보니까 1964년에서 72년 사이에 NIH에 근무한 MD, PhD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노벨상을 많이 받게 됐느냐? 이때 처음으로 베트남 전쟁에 그때는 다 차출돼서 가야 됐잖아요. 근데 대신에 MD들 중에 그 군 복무를 하는 대신에 NIH에서 기초연구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때 참여한 그 MD들이 한 15년, 20년이 지나서 전부 다 노벨상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MD들이 기초연구를 하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구나 하고 이제 미국에서 1980년대 후반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대폭 이 프로그램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과학자 비율이 생리의학상의 37%, 그다음에 이제 레스커 어워드라고 미국에서 이제 주로 수상을 하는 건데, 기초의학상. 예전에는 이게 기초의학을 하는 PhD들이 다 받았어요. 최근에는 한 50%가 MD들이 받더라. NIH의 감독관의 한 3분의 2 이상, 10대 다국적 제약회사의 CTO가 70%가 MD, PhD. 그래서 이렇게 활약이 많아지는데, 왜 그러면은 그냥 기초학을 하는 그 박사들보다 이렇게 MD, PhD들, 의사과학자들의 활약이 많아졌느냐? 이 사람들이 뭐 더 머리가 좋거나 교육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의사과학자들은 medical unmet need, 그러니까 실제로 병원 현장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내가 연구해야 될지를 훨씬 더 그냥 기초학을 하는 분들보다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몇 년 전에 뉴욕타임스에 실린 아티클인데, 그 의사과학자가 우리가 더 필요하다. 예를 들었던 MD, PhD가 이제 페니실린을 만든 프레밍. 이분이 그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군의관으로, 그때는 이제 아주 총이라든지 칼로 이제 외상을 입으면 그 외상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 후에 감염이 생기고 sepsis가 생기고 군인들이 다 죽는 걸 보고, 내가 이제 전쟁이 끝나서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면 이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페니실린을 만들게 됐고, 이 두 분, 브라운하고 골드스타인이라는 이 두 분도 이제 소아과 의사였어요, 두 분이. 근데 이분들이 그 LDL 콜레스테롤 리셉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인데, 우리는 지금은 상식이 됐죠. HDL이 뭐 좋은 콜레스테롤, LDL은 뭐 나쁜 콜레스테롤 해가지고 이제 스태틴이라는 이 LDL을 낮추는 약도 개발했는데, 이 약제 개발에 처음 시초가 된 게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 아주 드물긴 하지만 소아과 환자들 중에 50, 60 된 성인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처럼 혈관이 조기에 막히는 그런 소아 환자들을 몇 명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유전적인 백그라운드도 있고, 그래서 이 소아 환자들의 유전적인 백그라운드가 어딘지 찾아보니까 바로 LDL 리셉터더라. LDL 리셉터가 과도하게 발현돼 가지고 LDL이
작용을 많이 하게 되니까 혈관이 금방 막히더라. 그럼 거꾸로, 그러면 LDL을, 많이 안 생기게 하면은 이 혈관이 안 막히겠구나. 이걸 알게 돼서 이제 스테틴이라는 아주 큰 약물을 개발하게 된 거죠. 제 경험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연구를 하면서 이제 좀 생각이 바뀌었는데, 저는 이제 이비인후과에서도 난청 전문으로 하는 의사인데, DFNB4라고 이 펜드린이라는 단백질의 돌연변이가 생기면은 난청이 와요. 이게 이제 음이온 채널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 환자들을 쭉 보고 수술도 하고 이랬는데 수술할 때 보니까 혈압이 낮은 거예요. 마취과 선생님이 맨날 이 환자들 수술할 때는 갑자기 혈압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진짜 그런가 하고 이제 제 환자들을 쭉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컨트롤 일반인들보다 그 나이가 같은 일반인에 비해서 이 환자들이 그 병실에 있을 때 혈압을 여러 번 재잖아요. 근데 정말 혈압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 펜드린이라는 단백질이 혈압하고 관련이 있겠구나 그렇게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이제 펜드린 억제제를 개발을 해서 혈압약으로 기술 이전을 하고 내가 환자를 보면서 얻는 이 지식들이 정말 소중하구나 이걸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나라에서 이제 이런 미국처럼 MD, PhD, 의사과학자를 양성해야 되겠다는 걸 알게 되고 유럽연합, 일본에서도 이제 시작이 됐죠. 근데 우리나라는 실정이 아직은 의사들은 환자를 보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전체를 합쳐도 우리나라의 기술 이전 수익이 1년에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대학들도 스탠포드 대학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5대 병원이라고 하죠. 5대 병원, 6대 병원의 연구 수익이라는 게 전체 수익의 10%인데 이것도 정말 기술 이전이나 부가가치를 생산한 의료 연구 수익이 아니라 그 정부과제 수혜하고 나서 간접비를 포함해서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의료 산업이라고 하는데 환자를 보는 것 이외에 의료 산업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교수들의 역할이 의과대학 교수들의 역할이 연구, 진료, 교육인데 거의 90%의 역할이 진료에 돼 있어요. 진료도 수익도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봐서 수익을 올려야지 의과대학이 유지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사회 분위기가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공부 잘한다는 친구들은 전부 다 의대로 오잖아요. 제가 한번 이번 자료를 조사하면서 제가 들어올 때는 이 수능이 아니고 학력고사라는 거였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그때는 이 의과대학, 의예과죠. 의예과 외에 물리학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이제 별로 요새는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전부 다 의과대학이에요. 그리고 물리학과가 자가수 잘 안 보이는데 이쯤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많이 변했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이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의료 기술을 이용해서 신약이라든지 의료기기를 만들어 가면서 새로운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뛰어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 1년 선배인데 남수현 박사라고 이 내분비 내과를 하시다가 이런 이 신약 개발에 뜻이 있어가지고 여러 회사를 맡으셨는데 유한양행이 요새 이제 우리나라 새로운 신약 개발에 거의 선두주자로 또 떠올랐는데 그 전까지는 성공을 못했어요. 약물 개발이. 그런데 이분이 몇 가지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들이 전부 다 성공을 하면서 사실 이제 유한양행은 갖다 나오셨는데 이 이후에도 유한양행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회사에서 이 대학으로
컨설팅을 오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의사들이 그냥 환자만 보지 말고 의사들도 좀 의과대학 학생들도 좀 그런 계기를 만들자 해서 첫 번째 시도는 아마 의전원이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그 의전원을 만든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의사가 돼서 특히 기초과학을 전공한 그 화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 신약도 개발하고 의료기기도 개발하고 이럴 수 있지 않겠냐 하고 이제 의전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의전원이 처음에는 의예과보다 더 많다가 이제 다 문을 닫았죠. 아마 내년에는 한두 개 있으려나? 실패했죠. 의전원이. 그 다음에 시도한 게 카이스트에서 의과학대학원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의대나 치대, 한의대에 졸업한 사람들이 이 카이스트에서 만든 의과학대학원에 와서 군대 대신에 박사학위를 하면서 기초학 그 연구를 해보자. 이게 이제 우리 의과대학 19살에 들어와서 쭉 과정이죠. 쭉 해서 인턴 레지던트 끝나고 30이 돼서 군의관 가서 뭐 펠로우 하고 교수가 되려면 한 40 가까이 돼야 되는데 여기 또 PhD를 하라 이러면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구조인데 이 카이스트에서 만든 제도는 이 군대 대신에 군 전문 요원으로 한 3, 4년 박사 학위를 하면서 기초의학을 해라. 이런 이제 제도를 처음 만들었죠. 그래서 아주 많은 대학에서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한 해 한 많을 때는 20명 이상 이걸 하면서 해보니까 아주 이 효과가 좋은 거예요. 여기 이 과정을 마치고 다시 의과대학으로 돌아와서 교수가 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은 업적을 나타내서 각 대학에서 야,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좀 만들어보자 하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그게 이제 2010년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도 보니까 이 친구들이 돌아와서 한 4, 5년 지나니까 전부 다 교수가 돼 있는 거예요. 각 전문 과목에. 그래서 논문을 주도적으로 쓰고 이 논문 업적을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이 우수 논문인데 한 8.0 이상 되는 우수 논문의 대부분을 이 친구들이 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후배니까 허락을 받고 소개를 하면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이비인후과 전공의를 하고 피전 사이언티스트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군 전문의 제도를 이용한 피전 사이언티스트를 양의학 교실에서 제네틱스 유전학을 했어요. 이 교수가 이제 교수가 되고 나서 한 2, 3년 안에 우리 의과대학에서 가장 우수한 논문을 한 서너 편을 썼습니다. 그래서 연대에서는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런 과정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전 주기적 의사과학계 양성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피전 사이언티스트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앞뒤로 전부 다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되겠다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 시도한 게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연세 의과학자 육성 사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이제 GS 그룹의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이런 과정에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그 도네이션을 해 주셨습니다. 이 돈 가지고 우리가 한 해 한 4명 정도의 의과대학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등록금을 다 전액 대줍니다.
기숙사비 다 대줍니다. 그리고 한 해 한 번 정도는 외국 학회에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그래서 한 해 한 학생에게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이제 이 투자를 했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졸업해가지고 기초학 교실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부에서 이런 중요성을 알게 된 다음에 아주 중요한 사업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인데, 우리가 쭉 해보니까 의과대학에서 아무리 열심히 이런 과정을 해도 전부 다 이제 기초학교실로 가지 않는 이상 레지던트를 하잖아요. 뭐 100명 의대생이 졸업하면 99명이 레지던트를 하는데, 이 과정이 그 데스밸리입니다. 이 4년을 보내면서, 4, 5년을 보내면서 인턴까지 전부 다 그냥 과학하고는, 과학자랑은 관계없는, 왜냐하면 하루 종일 환자 봐야 되고 교수님들 시키는 거 해야지 되고, 과학자로서 무슨 생각을 할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이제 좀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이런 의사과학자를 키워본 교수님들하고, 이 전공의 때 풀타임으로 석사학위는 못하더라도 기초학교실 지도교수님을 모시고 석사학위를 해라. 석사 학위에 필요한 등록금이라든지 연구비를 지원을 하겠다. 이래서 이제 그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죠. 한 4년 됐나요?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단계에 이번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근무하는 대학에서도 여러 대학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이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좋은 점은 전공의 과정을 하면서도 이 과학자가 돼야 된다는 마인드를 계속 갖고 있게 한 게 큰 성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이 끝나면은 군 전문 요원이라든지 여러 찬스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고, 아마 이번에 2단계 사업을 하면서는 참여하는 대학도 훨씬 더 늘어나게 될 것 같고, 이게 아마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데 큰 몫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군 전문의 과정을 저희가 조금 더 체계화를 했는데, 아마 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이 과정도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전일제 박사학위죠. 아까 얘기한 그런 카이스트나 뭐 의과대학에서 이런 전일제 박사학위를 할 때 지원을 해주겠다, 연구비를. 이런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그 의사과학자의 길을 걸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키우는 의사과학자가 돼서 학위를 받았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배출이 됐지만 다시 본인이 나온 병원으로 돌아가니까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니까 환자를 봐야죠. 병원에서는 환자를 얼마나 보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되니까, 저는 뭐 이 연구에도 관심이 있어서 논문도 쓰고 그러기 위해서 좀 시간을 조절해 달라 이러면은 가능한 대학이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근무하는 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피지션 사이언티스트를 마친 인재들이 정말로 실제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저희가 마련한 중개연구조교수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제 많이 확대돼 나갈 것 같은데, 그 전일제 대학원을 마친 MD, PhD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자들이 조건이 있습니다. 기초연구를 주로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임상 업무를 하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조건을 거쳤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아이디얼한 피지션 사이언티스트, MD, PhD, 의사과학자의
근무 형태가 아닐까 하고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이렇게 이제 그 전일제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임상교실에 강사를 하다가도 이걸 할 수가 있고 이걸 먼저 마치고 임상 강사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연구조교수, 중개연구조교수를 한 다음에 다른 펠로우를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것 같다 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중개연구조교수를 마치면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이나 세브란스 병원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한 해에 이런 의사과학자를 한 15명 정도 배출을 하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할 거냐? 먼저 가장 시급한 게 기초학교실의 교수들입니다. 지금 기초학교실, 해부학교실이라든지 많은 기초학교실에서 MD 출신 지원자가 없습니다. 해부학을 MD 출신이 아니라 뭐 생화학이나 뭐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해부학을 가르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기초학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중개연구 조교수를 마친 의사과학자들이 기초학교실에 빨리 가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당장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병원을 또 저희가 아마 2026년 이 정도의 계획을 하고 있는데 새로 만드는 이 병원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리서치 오리엔티드 하스피탈로 만들어 보자. 연구 중점 병원, 연구 지향 병원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리서치 오리엔티드 하스피탈은 뭐 시도한 데가 많이 있었고 포스텍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새로 시도하려고 하는데 성공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리서치 오리엔티드 하스피탈을 중심으로 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만들어서 그 의료 산업화를 주도하자 해서 뭐 여기 우리 서울 홍릉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왜 성공을 못하느냐? 퍼실리티가 없느냐? 클러스터가 잘 안 돼 있느냐? 펀딩이 부족한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의사과학자가 없었기 때문에 병원이 있더라도 이 병원에서 각종 기술들을 사업화할 수 있는 핵심 요원이 없었다. 여러 가지 과학적 기술을 병원에 통역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 이게 이제 여태까지 안 된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해서 저희 계획은 한 20명 정도의 의사과학자가 이 리서치 오리엔티드 하스피탈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선발 계획도 가지고 있고 각 과마다 어떻게 키울 건지 계획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저희 모델이 성공한다면은 아마 한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연구 중심 병원, 그러니까 리서치를 가지고 수익을 주도하는 병원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그 핵심에 아마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의사과학자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여태까지 문제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카이스트에서 여태까지 한 100여 명의 그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좋은 인재들이 나왔는데 많은 친구들이 개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중개연구 조교수도 만들고 있는데 결국은 제도도 좀 바뀌어야지 됩니다. 정부에서 우리 뭐 연구중심 병원도 만들고 했는데 진료를 하지 않고 연구에 좀 몰두하더라도 병원의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다행히도 제가 알기로는 보건산업진흥원이나 과학기술부에서 이런 제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근무하는 대학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에서 조금 이제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의료 시스템에서 진료로 돈을 벌고 병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게 한계에 왔다 싶어서 아까 소개시켜드린 이제 중개연구조교수 같은 제도를 만들었는데 많은 대학에서 아마 연구중점 교수를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막 이 피전 사이언티스트를 시작하는 신진 연구자들에게는 한 6, 7년이 후가 되겠죠. 그때쯤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0명의 피전 사이언티스트,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분들 중에 7명 내지 8명은 방금 질문하신 그런 형태. 나는 임상의사인데 그냥 다른 임상의사보다는 조금 더 아이디어를 가지고 환자들이 필요한 걸 연구를 하겠다. 이런 형태의 근무자가 될 겁니다. 나머지 한두 명 정도가, 두세 명 정도가 기초학교실에 가거나 기초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는 교수가 될 거고, 대부분은 임상의사지만 연구에 일정 부분의 시간을 투자하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근무하는 대학에서는 그걸 이제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터라고 하는데, 자기 업무의 한 40% 정도를 리서치에 활용하는 그런 형태가 아마 제일 많아질 거고,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도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를 계속 보거든요. 이분들한테는 뭐 진료 수익을 올린다는 뜻도 되지만 언맷 니드를 계속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경쟁력 있는 형태의 의사과학자가 아마 될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그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이고, 우리나라 이제 종합병원들 중에 빅5, 빅6 이런 병원들은 사실 인력도 많고 하니까 일정 부분 연구 중심으로 집중하는 교수들을 뽑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은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교수가 환자 열심히 안 보고 실험만 하겠다고 그러면 같은 과의 다른 교수들의 부담이 커지니까 싫어하죠. 그러면 선발을 꺼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게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논문을 딱 보고 이 사람은 여태까지 환자는 안 보고 무슨 기초 연구만 했네? 그럼 우리 과는 필요 없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많은 의료 현장의 현실이었는데, 이게 당장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미 전공과에 따라서는 내과나 신경과나 이런 분야에 따라서는 이미 이렇게 좋은 논문을 내는 게 환자를 더 끌어모을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추겠구나 하는 걸 이제 조금씩 알게 됐기 때문에, 아마 비율로 따지면 이런 임상 논문만을 쓰는 교수의 비중보다는 점점 박사학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초학위를 접해본 임상 교수가 채용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경향은 아마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게 아마 이제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연구중심 병원 사업을 하면서 그런 취지의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 현장의 요구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리 잡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의사과학자의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국가의 부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병원에도 지원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컨센서스는 이미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료 횟수를 줄이는 대신 일정 정도 국가에서 연구비를 지원해주고
이런 형태의 준비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제도 변화가 없이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 의사과학자가 정착되기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도 그 점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제도가 나오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말 똑똑한 의과대학생들은 점차 임상을 안 합니다. 전부 다 실리콘밸리 이런 데로 진출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더 자기들에게 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막 시작하는 의대생들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아마 이런 피지션 사이언티스트라든지 의사과학자의 길을 걷는 게 그냥 여태까지 선배들이 레지던트 끝나고 개업에서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큰 찬스를 제공하리라고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과대학 교수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시작한다면은 지금 선배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